안녕하십니까, 박정호입니다. 최근 미국에서 히트친 한국 음식이 있습니다. 바로 김밥인데요. 특이하게도 냉동한 김밥입니다. 냉동김밥은 미국 전역에 500여 개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대형 할인점에서 2주 만에 완판 100만 줄이나 팔렸습니다. 육류 수출 제한 때문에 소고기 대신 유부와 우엉을 넣은 게 신의 한 수였습니다. 오히려 비건 식품에 관심이 많은 미국인들의 관심까지 살 수 있었는데요. 그렇다면 앞으로도 한국 음식 경쟁력이 있을까요? 한식의 경쟁력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식이 인기를 끈 가장 큰 이유는 건강함 때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세계인들의 음식 기호 추세가 건강식으로 바뀌면서 우리 발육식품에 대한 관심이 크게 높아졌습니다. 실제로 아이들 건강 간식으로는 김이 인기를 끌고 있다는데요. 또 이번 냉동김밥처럼 한식이 간편식 같은 가공식품으로 개발된 것도 인기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간단히 전자레인지에 돌리기만 해도 다양한 한식을 맛볼 수 있게 된 게 최근 세계인의 선택을 받게 된 요인 중 하나입니다. 여기에 한류 콘텐츠 열풍으로 한식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졌던 점도 빼놓을 수 없는 요인이죠. 결국 우수한 것들은 언제고 반드시 인정받게 되나 봅니다. 9월 11일 월요일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주식시장의 흐름을 알아보는 증시 열렸다 시간입니다. 오늘도 86번가 정광호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먼저 우리 증시 오늘 어떻게 흘러가고 있습니까? 네, 우리 증시는 지난주에 있었던 가장 큰 이슈라고 하면 뭐니 해도 미중 간의 갈등의 재부각이었었는데요. 다행히 금요일에 보시게 되면은 그 중심에 있는 애플이 소폭이지만은 반등을 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증시도 오늘은 코스피는 0.25% 지금 상승을 보이고 있고요. 코스닥은 조금 약합니다. 0.17% 약세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증시하면 당연히 우리 증시에 관심을 둬야 되는데 요즘은 하도 외국이 뒤숭숭해서 오히려 우리 증시보다 해외 시장을 더 많이 체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도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중국 부동산 시장 체크 저도 하고 있긴 한데요. 일단 분위기가 한숨 돌린 분위기예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 부동산 문제 관련해 가지고서 가장 크게 이슈가 되었던 회사라고 하면은 바로 컨트리 가든, 비구이 위안 이렇게도 부르기도 하는데 여기에서 과연 채권 만기 돌아오는 것을 이걸 상환을 할 수가 있겠느냐, 그 문제가 제일 컸었습니다. 예. 근데 다행히 지금까지로 봐가지고서는 이 문제들이 하나씩 해결이 되어가고 있다인데요. 제일 크게 걱정을 했던 것이 뭐냐 하면 이번 하반기 들어와가지고서 가장 금액이 큰 채권 만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거를 지지난주 주말이죠. 그때 당시에 만기 연장에 성공을 했고요. 그리고 한 달 전으로 되돌아가 보게 되면 외채에 대해 가지고서 이자를 지금 못했던 게 있어요. 그러면 한 달간의 유예 기간이 주어지게 되는데 예. 그 유예 기간 끝날 때까지 과연 이자 지급 성공할 수 있을까 했었는데 다행히 지난주에 이 이자 지급에 있어 가지고서도 성공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제 컨트리 가든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거는 뭐냐 하면은요. 올해 만기가 돌아올 또 자잘한 다른 채권들이 있을 거잖아요. 예. 이것도 다 만기를 연장을 하겠다, 이런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요거까지 된다라고 하면은 일단은 한숨을 돌렸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컨트리 가든 말고 다른 회사들은 또 어떤 상황인가요? 네, 그 이전에 보시게 되면 헝다나 완다 이런 데도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헝다도 보시게 되면은 이제 그 외채가 아니라 내부에 국내 채권에 있어 가지고서 지금 주말 사이에 상환에 성공을 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외 투자자들, 그러니까 해외에서 가지고 있는 채권에 있어 가지고서는 원래 이와 관련해 가지고서 회의가 열리기로 돼 있었고 또 이달 안으로 좀 결론을 내기로 당초엔 얘기를 했으나 이게 또 한 달 밀린
밀렸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해결은 되어가고 있으나 여전히 숙제가 남아 있다. 그렇게로 지금 상황이 파악이 됩니다. 뭐 헝다, 완다, 컨트리 가든까지 한때 채권 만기 연장을 스무드하게 이어줄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정부가 이거에 대해서 뭐랄까요, 원활한 입장 표명을 안 한 것이 뭐 한때 고강도의 구조조정 있는 거 아니냐 했다가 지금은 어떻게 보면 만기 다 연장해주고 채권 상황에 우호적인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중국 정부의 뭐 정책적 기조가 바뀐 겁니까? 아니면 원래 하는 수순대로 가는 건가요? 네, 그 헝다나 완다 같은 경우에는 뭐랄까요,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구조조정을 적극적으로 이끌 만한 요인이 필요한 회사긴 했습니다. 왜냐하면 무리할 정도로 사업을 벌린다든지 아니면 비관련 다각화를 했었던 기업이거든요. 그리고 요 기업들 중에서는 후계자가 그 당에서 하고 있는 제로 코로나 정책에 대해 가지고서 비판하는 글을 올린 것도 또 문제가 되었던. 그래서 어찌 보면 이슈가 있었다라고 할 수 있는데 컨트리 가든은 그렇지 않습니다. 정부가 원하는 대로 그대로 따라와줘. 그리고 비관련 다각화도 하지 않았던 그런 좀 회사였거든요. 그리고 작년까지만 해도 우량하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올해 급격하게 또 추가적으로 중국 부동산 시장이 꺾이면서 이 같은 문제가 나온 것이거든요. 그래서 컨트리 가든에 대해 가지고서는 시장의 시각이 어떠냐 하면은 저렇게까지 협조를 했는데 문제가 생기는 거는 오히려 그건 정말로 시장에 문제가 생겼다는 방증이지 않겠느냐. 그래서 컨트리 가든이 굉장히 시장에서 보기에는 하나의 뭐랄까요, 리트머스 종이 같은 역할이라고 해야 될까요? 여기가 괜찮아지면은 구조조정에 대해 가지고서 살릴 건 살리고 아닌 건 아니다 이런 식으로 가는 거고, 그게 아니다라고 하면은 고통을 우리가 큰 고통을 감내하고서라도 부동산 관련된 법으로 한번 끄고 가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거다라고 할 수 있는 그 가늠자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컨트리 가든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중요한 회사였네요. 주말 사이에 또 중국이 주요 경제 지표를 발표했다고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다 발표를 한 건지도 궁금하고 어떻게 나왔나요? 네, 지금 중국의 물가 데이터가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중국의 물가가 마이너스로 나왔기 때문인데요. 그 전까지는. 그래서 이게 경기가 너무 나쁘다 보니 물가까지도 마이너스 나오는 것이 아니냐. 그렇다라고 하면 중국은 다른 모든 나라가 인플레이션을 걱정할 때 오히려 디플레이션을 걱정해야 될 정도로 사실 알고 보면 경제가 너무너무 안 좋은 것 아니냐, 이런 의구심이 많이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경우에는 물가가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그것이 시장에서는 환호할 만한 데이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주말 사이에는 다행히 그 전에 비해 가지고서는 좀 잘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소비자 물가가 지난번 발표에서는 전년 동기 대비 마이너스 0.3%가 나왔거든요. 근데 주말에 나온 이번 발표에서는 다행히 플러스로 0.1로 돌아섰고요. 이게 전월 대비가 아니라 전년 동기 대비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낮은지 아실 수가 있죠. 생산자 물가 같은 경우에는요, 지난 6월 달에 마이너스 5.4%까지도 내려갔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점점점 이게 좀 마이너스가 감소하고 있거든요. 마이너스 3%로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생산자 물가가 왜 중요하냐 하면 중국의 제조기업들, 그들의 경기를 나타내주는 중요 지표이기 때문입니다. 중국의 제조기업들의 이익 추이하고요. 그다음에 중국의 생산자 물가의 추이를 그려보면 거의 비슷하게 움직입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게 마이너스라는 거는 중국 제조기업들의 이익이 나쁘다 라는 것을 표시하는 거고요. 반등하고 있다라는 거는 뭐 여전히 마이너스긴 하지만 최악의 국면은 지났다. 이렇게로 보일 수 있는 거다 보니 이 데이터가 올라오는 거는 중국에도 좋고, 또 중국 제조 경기에 우리나라 기업들도 많이 엮여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한국에도 이거는 좋은 소식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행히 이번에 발표된 중국의 물가 지표 같은 경우는 그래도 수치가 조금 호조를 보이는 것 같아 다행이긴 합니다만, 이번 주에도 중국에서 굵직굵직한 지표들이 많이 발표되죠? 네, 그렇습니다. 시장의 관심은 결국 중국이 최근에 연이어 가지고서 이제 부양책을 발표했는데, 근데 이게 막 엄청나게 한 가지를 가지고서 대규모 부양책을 낸 게 아니고 매일매일 조금씩 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과연 효과를 발휘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거를
이제부터 나오는 데이터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라는 건데요. 일단 오늘 저녁에 나오는 거는 뭐 대출이라든지 통화량이라든지 각종 유동성 관련 지표가 나옵니다. 네. 중국 경우에는 이게 좀 증가하는 것으로 나와야지 시장이 환호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다음 주 후반으로 가게 되면은 고정자산 투자, 소매 판매, 산업 생산과 같이 굵직굵직한 데이터가 나오게 되고요. 원래는 이 소매 판매 데이터가 나오는 날에 같이 나왔던 것이 실업률 데이터였거든요. 예. 근데 그거는 이제 모두 아시다시피 실업률 데이터는 앞으로 발표가 되지 않습니다. 네, 이제 중국이 숨기는 거죠. 아니 실업률 데이터를 국가가 발표를 안 하면 어쩌자는 건지 참. 아유. 이런 경우에는 우리 추정치들을 많이 활용하시나요? 아니면 그냥 없는 걸로 치고 다른 지표들만 보고 판단들 하시나요? 이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예. 다른 대형 지표를 볼 수밖에 없는데요. 가령 제일 참고를 할 만한 것이 중국의 민간 기업들이 그러면 예. 지금 구인을 늘리고 있느냐 줄이고 있느냐 그걸 가지고서 추가적으로 강도를 네.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다만 근데 정확한 데이터는 알 수가 없는 게 뭐 현실적인 한계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과 미국의 관계 이거는 좀 풀리는 것 같다는 소리가 많이 들립니다. 분위기가 좀 어떻게 갈등이 재점화되는 게 아니라 풀리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다시 또 재점화되고 있는 거예요? 이 외신마다 이 내용이 좀 많이 달라요. 어떤 데는 다시 재점화됐다 이렇게 하기도 하고 어떻습니까? 네, 양쪽의 뉴스가 다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사이가 좋아지고 있다라고 좀 관계 개선을 노리고 있는 것 아니냐라고 보이는 쪽은 최근 보시면은 상무장관이 네. 중국으로 가가지고서 회의를 했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일단은 만남 자체가 중요한 것이고 그리고 가면서 미국에서 작은 선물을 줬습니다. 예. 그러니까는 지금 원래는 고유 관세를 매겨야 되는데 그걸 면제하고 있는 일부 품목들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연장을 해주고 갔어요. 그래서 이것만 보면은 좋아지는 것 같은데 예. 근데 또 나빠지는 것처럼 보이는 것도 있다라는 거죠. 예. 대표적으로는 애플을 비롯해 가지고서 해외 핸드폰 사용, 공무원들의 사용에 대해서 금지 지시가 내려졌다라는 소식이 나온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만 보게 되면은 또 갈등이 재점화되는 것인가라고 생각을 해볼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어쩔 수 없이 패권 경쟁을 벌이고 있는 국가들끼리 서로 간에 으르렁거리는 것도 있고 또 어떤 면에서는 이건 좀 너무한 것 같으니 여기에서는 또 좀 협력을 하자. 그게 왔다 갔다 소식이 나오고 있다.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아니 중국 같은 경우는 애플의 시장 점유율이 상당히 높은 편인데 공무원들이 그럼 해외에 갔을 때 애플 휴대폰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건 나갈 때는 뭐 다른 휴대폰 들고 가도록 하든지 네가 알아서 해라 뭐 이런 조치인가요? 우리가 한한령을 당해봤잖아요. 예. 한한령에 대해 가지고서 우리는 공식적인 것이라고 느끼지만 예. 중국에서는 단 한 번도 그걸 공식적으로 조치를 취했다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암묵적인 지시라고 해야 될까요? 참 말이 안 되기는 한데 이런 표현 자체가. 그러니까 이번에도 이런 지시가 내려졌다라고 말이 나온 것이지 공식적으로 뭔가 된 거는 아니다인데 여기에 대해 가지고서 그러다 보니 이 영향이 어디까지 미칠 것이냐에 대해서 분석하는 기관마다 그 편차가 큽니다. 어떤 곳에서는 중국 내에서 애플의 매출이 20%까지도 줄어들 수 있다. 이야. 큰 영향을 보는 거죠. 네. 반대로 어떤 곳에서는 1%도 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도 보고 있어요. 일단은 이 영향을 숫자로 표현을 해드리면 전체 애플의 매출에서 중국이 차지한 비중이 20%입니다. 예. 근데 그중에 20%가 줄어든다라고 하면 총 매출액에서는 4%가 감소하는 영향이 가겠죠. 예. 만약 1%밖에 안 된다라고 해버리면은 그러면은 뭐 이거는 0. 거의 뭐 제로에 가까운 거의 영향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겁니다. 네. 근데 이처럼 왜 분석이 다 다르게 나오냐라고 하면 한한령을 당했을 때 우리나라는 영향을 크게 받았습니다. 사실. 예. 네, 그러니까는 그런 것만 봤었을 때는 큰 영향이 올 수 있다라고도 당연히 볼 수 있을 것이고요. 반대로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이와 비슷한 조치를 2년 전에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보시게 되면 테슬라가 중국에서 차가 안 팔렸냐? 아니요. 더 잘 나갔죠. 네. 그러다 보니까는 그 영향을 우리가 일괄적으로 보기가 어렵다라고 하니 이렇게 다른 것이고요. 사실 그러면 가장 안 좋게 보는 쪽의 영향을 보아도 매출의 4% 영향인데 예. 근데 애플의 주가는 이틀에 걸쳐 3% 빠졌거든요. 예. 그거는 왜 그러냐 하면은 추가적으로 다른 분야까지도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인데 요 얘기는 무엇 때문에 나오냐면 바로
바로 화웨이의 신제품 때문에, 핸드폰 신제품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에서 중국에 대해 가지고서 14나노 이하에 대해서 첨단 공정에 대해 가지고서는 막으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번에 신제품 나온 걸 보니 자체 기술로 7나노 기술이 적용된 거를 확인했다라는 것이죠. 이야. 뜯어보니까. 그러니까는 이거는 지금 제재가 제대로 안 먹히고 있는 것 아니냐. 그러면 예. 더 강도 높은 제재가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다 보니까 추가 제재에 대한 우려 때문에 그런 것이다라는 거고요. 다만 근데 여기에 대해 가지고서는 과거에도 보시게 되면 중국이 이런 것들이 막혀 있을 때 소위 말해 라벨 가리 같은 걸 한 적도 있습니다. 예. 그러면 실제로 본인 기술력이 아니라 다른 데서 생산된 제품을 자기네 걸로 그냥 라벨만 바꿔가지고서 기술이 실제 나온 건 아닌데 예. 근데 이 가능성은 일단은 좀 많이 낮은 것 같고요. 현실적으로 나오는 이야기는 뭐냐 하면 뭐 EUV 장비 얘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네. 아주 첨단 공정을 위해서는 이게 필요하다라고 하는데 14나노 밑에 가려고 하면요. 근데 그 전 단계의 첨단 공정인 DUV 장비를 가지고서도 이미 2018년도에 7나노 공정을 성공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거를 지금 사용을 해가지고서 기술을 DUV를 가지고 7나노를 만든 것이 아니냐라는 예. 것이 현실적으로 나올 수 있는 분석으로 보이고요. 다만 그렇게 돼버리면은 이거는 효율성이 많이 떨어지거든요. 예.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는 전혀 그 생산 이제 뭔가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공정이 아닙니다. 해서 일단은 중국도 궁여지책으로 돈을 쏟아 부어 가지고서 아마 중국 정부의 보조금이 많이 들어갔지 않았겠느냐. 그래서 EUV 장비가 아직은 들어가지 못했으니 첨단 공정은 아닐 것이고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 정도 수준에서 그냥 추가로 나올 제재는 없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가 일단은 중론이다. 그렇게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중국도 참 살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는 모습이 여기저기서 보이네요. 이번 주에 그런데 가장 크게 글로벌 경제가 주목하는 지표는 아마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다들 어떻게 예상들 하고 있나요? 네, 요 지표가 지금 극명하게 나뉘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헤드라인 물가는 다시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되어 있는 반면에 근원 물가는 추가적인 하락이 나타날 것으로 보이거든요. 만약 이렇게 됐을 때 시장이 어느 쪽에 더 초점을 맞춰서 해석을 할지에 아마 시장의 관심은 더 집중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네요. 네, 그 헤드라인의 경우에는 전월 대비해 가지고서 0.6% 상승, 그래서 전년 동기 대비로는 3.6% 상승 예상됩니다. 예. 지난달엔 이게 3.2%였거든요. 예. 좀 더 높아지는 것이고 근원의 경우에는 전월 대비 0.2%, 그래서 전년 동기 대비로는 4.3%가 예상되는데 이거는 4.7에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예.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할 때에는 둘 중에서 아무래도 근원이 더 중요하지 않느냐라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연준에서도 얘기를 할 때 근원 물가의 중요성을 이게 더 훨씬 더 끈적끈적하다라고 보기 때문에 네. 초점 맞추기 때문인데요. 만약에 근원 물가가 시장의 예상치대로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 최근 3개월치를 연유라 했을 때 근원 물가 이제 2% 초반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최근 6개월치 데이터를 연유라 해도 3% 중반으로 내려오게 되거든요. 그러면 명백하게 우리가 디스인플레이션을 이야기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아마 이쪽에 좀 더 초점을 맞추지 않을까. 그래서 결국에는 시장의 관심은 그래서 이 결과로 곧이어 나올 9월 미국의 FOMC 회의 결과가 어떨까, 그 뒤가 어떨까인데 9월은 거의 뭐 동결로 나오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금리도 동결이겠지만 진짜 자넷 옐런 장관이 말한 것처럼 미국 경제가 연착륙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는 신호다. 이렇게 저희가 해석해도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와 관련해 가지고서 또 지역 연은에서 레포트도 하나 나왔는데요. 예. 현재의 제약적인 금리 수준으로 인해 가지고서 향후에 골디락스가 펼쳐질 수 있다. 그러니까는 침체에는 빠지지 않으면서 인플레이션은 추가적으로 더 낮출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보고서가 나올 정도로 이제 조금 연준에서도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아마 이번 주 발표될 예정인 미국 소매 판매 지수, 이것도 우리가 같이 가름해 볼 중요한 지표죠?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장기금리가 올라가는 주요 요인 중에 하나가 바로 경기 재가속화론인데 이게 미국의 경제가 너무 또 좋아지는 것 아니냐. 그게 바로 소매 판매 데이터가 지난달 나온 게 잘 나왔기 때문이거든요. 맞아요. 네. 근데 이번 발표는 지난번 대비해 가지고서는 명백하게 감속이 예상됩니다. 지난달 데이터는 전월 대비 0.7% 증가였거든요. 근데 이번 경우에는 전월 대비 0.1에서 0.2% 증가 정도를 평균적으로 보고 있고 일부 기관에서는 마이너스도 보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숫자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경기 재가속화론도 좀 진정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밖에 이번 주에 우리가 살펴보면 좋을 지표들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이번 주에는 데이터 참 많이 나오는 주간이거든요. 또 좀 관심 있게 봐야 되는 거는 바로 미국의 연방 재정 수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난달 나올 때 연방 재정 수지의 적자가 예상보다 크면서 장기 금리가 올라가게 된 요인 중에 하나로 작용을 했거든요. 예. 이게 좀 시장 예상보다 줄어들게 나온다면 이라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요. 다음으로는 결국에는 이번에 경기 사이클이 다시 한번 좋아지기 위해 가지고서는 재고가 충분히 조정이 돼야 됩니다. 예. 과잉 재고가 없어져야 되는 건데 현재까지는 재고 잘 조정되고 있거든요. 이번 주에 재고 데이터가 또 나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추가적으로 더 전년 동기 대비로 증가율이 낮아지는 걸로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제는 적정 재고 혹은 과소 재고 얘기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예. 재고뿐만 아니라 물가 등 여러 지표들이 미국 경제는 그래도 이 어려움을 잘 넘어가는 시그널로 확인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지금까지 정광호 대표였습니다. 오늘도 세상 요모조모 지표로 잘 살펴볼 수 있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광고 듣고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친숙한 기업 이야기로 경제와 친해지는 신기반기 레드칩 시간입니다. 오늘도 카운트 신기주 대표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또 어떤 신기반기한 기업인가 살펴봤더니 네. 야, 이 기업은 추억이 어린 기업인 것 같아요. 일단 기업부터 말씀드리면 델몬트네요. 델몬트. 예. 네, 주스 기업. 주스. 네. 주스이기도 하지만 네. 우리 어린 시절에는 이 델몬트 유리병에 나중에 다 보리차 끓여서 계속 냉장고에 넣어놨던 교수님의 어린 시절엔 네. 야, 이런 식으로 요 병이요. 저도 찾아봤더니 한국에서 워낙 히트여서 예. 80년대 90년대 1억 병이 팔렸대요. 1억 병이요? 야, 진짜 와. 그렇게 병으로 기억되지만 지금은 이제 과일 주스로 기억되죠. 델몬트. 글로벌하게는요. 이른바 이제 그 과일 첨가 가공식품 기업으로는 글로벌 1등이고요. 예. 세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돌이고 네. 다른 하나가 치키타인데 네. 이 세 개를 다 설명드릴게요. 예. 일단 뭐 추석이 다가오잖아요. 자, 알아봤더니 정말 과일 너무 비싸더라고요. 그렇죠. 선물하기 위한 과일이 최고인데 고기보다 과일 선물 받으면 감사해요 할 정도인데 뭐냐면 사과가 정말 30%가 올랐고요. 야. 복숭아도 거의 30%. 1년 전보다 전체 과일이 13%가 넘게 올랐대요. 와, 저 사과가요. 1년 전 9월에 3만 원이었는데 10kg 한 상자가 지금은 7만 원이래요. 7만 원. 배는 3만 원이었는데 5만 원 됐습니다. 아시다시피 이게 다 뭐 폭염에 폭우에 물가 상승에 명절 특수에 오를 이유밖에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따져봤더니 이거보다는 생과일보단 과일 주스가 싸지 않을까. 델몬트 찾아봤더니 그 1.5리터짜리 오렌지 주스 12개가 4만 원 안팎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더 싼 것 같은데요. 싸요. 훨씬 싸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이제 생과일하고 과일이 좀 다른데 선물 받는 느낌이 다르잖아요. 예. 어쨌든 이걸 파는 델몬트에 대한 얘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예. 델몬트 뭐 보리차 만드는 기업 아닌 거 이제 확인했고 어느 나라 기업입니까? 네, 일단 캘리포니아. 네, 캘리포니아 뭐 기후가 워낙 좋아서 거기 세금 비싼데 주민들은 다 세금이 기후세다 이런 얘기할 정도로 워낙 과일이 자라기 좋죠. 그러니까 델몬트가 여기서 창업했는데요. 창업한 건 100년이 넘어가요. 1886년에 시작은 과일 통조림 제조사인데요. 그러니까 지금 업태가 글로벌 첨가 기업이라고 하거든요. 일단 생산 기지가 40개쯤 되고 글로벌로 한 100개 정도 국가에 진출해 있는데요. 이 델몬트라는 이름 자체가 그 캘리포니아 일대 지역이 사실 원래 스페인, 그러니까 멕시코 지역도 많았으니까 예. 그 스페인어로 델몬테, 그러니까 산에서 봤다였는데 산에서 딴 오렌지란 뜻이었어요. 근데 이게 뭐냐면요. 핵심은 그 과일이 아니고 오렌지라는 식재료, 원재료는 중요한데 이거를 어떻게 오래 지속적으로 품질을 관리할까여서 패킹이 핵심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델몬트라는 회사의 브랜드, 이런 서비스명은 델몬트인데 산에서 왔어요 이런 건데 그 회사 이름은요. 캘리포니아 패킹 코퍼레이션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패킹이 핵심인 거죠. 통조림을 하기도 하고 아니면 우리 보리차병에다 넣어갖고 마시기도 하고 뭐 이런 걸 하는 거였는데 줄여갖고 칼팩입니다. 예. 근데 이게 나중에 1967년도 정도에 델몬트 주식회사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 약간 어두운 얘기가 나오는데 플랜테이션이라고 있잖아요. 예, 알죠. 해외에서 저렴한 노동력으로 농산물을 이제
착취적으로 이제 생산하는 방식인데 델몬트도 그렇게 성장했습니다. 델몬트가 플랜테이션을 했던 곳이 필리핀이에요. 아시다시피 필리핀은 미국의 이제 식민지였잖아요. 그렇죠. 미국 숨기고 싶어 하지만 뭐 사실 유명한 그 1905년에 그 가스라테프트 밀약 있잖아요. 예. 일본이 대한제국 갖는다. 미국은 필리핀 갖는다. 이런 거였죠. 예. 그때 델몬트가 필리핀으로 진출해 갖고 플랜테이션을 했는데요. 이게 지금까지도 그 역사가 이어져서 델몬트의 지금 가장 큰 농업 기업이 그 필리핀의 가장 큰 농업 기업이 델몬트입니다. 그리고 찾아봤더니 2018년도에요. 네. 이게 원래 델몬트가 미국에서 상장했거든요. 진작에. 그런데 2018년도에 필리핀 증시에 리리스팅, 그러니까 재상장이 됐어요. 따로 리스팅이 또 됐고요. 이게 그 시가총액을 찾아봤더니 당시 이제 상장이 4천억 원 정도의 IPO 규모고 예. 이게 필리핀 돈으로는 175억 페소쯤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 회사 이름은 델몬트 태평양 주식회사인 건데 네. 필리핀에서 계속 이제 오렌지 생산해 갖고 요거로 주스를 만드는 겁니다. 필리핀의 가장 큰 산업이 되어 있는 거고요. 네. 근데 델몬트는 그러니까 이 자체는 뭐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79년도에 RJ 레이놀즈라는 회사 인수가 돼요. 네. 이게 재밌는데 RJ 레이놀즈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카멜이나 담배만 쓰는 담배 회사예요. 그 낙타 모양 있는 낙타. 그거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사막에서 온 낙타가 캘리포니아 오렌지 회사 집어삼 폈다. 요게 당시에 뉴스였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담배 회사에 팔렸다가 근데 80년대에 이제 RJ 레이놀즈가 힘들어져요. 왜요? 담배 금연 활동 이런 거 하잖아요. 심지어 그 레이놀즈라는 이 창업자의 손녀도 예. 우리 할아버지가 담배가 폐암 일으킨 줄 알았으면 담배 안 팔았을 것이다 이런 얘기 할 정도로 레이놀즈 상황이 완전 바뀌어갖고 예. 레이놀즈가 이제 델몬트 토해냅니다. 예. 그리고 88년도에 유명하죠. 콜버그 크래비치킨 오버추라고 KKR이라고 하는 사모펀드에 팔리고요. 예. 그리고 우리가 요즘 이 시간에 많이 했는데 이렇게 사는 회사 대부분은 비싸게 다시 되팔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KKR이 이거 사갖고 가격을 높여서 되팔려고 해서 89년도에 어디다 되팔았나요? 멜린 린치에 팔아요. 그래서 멜린 린치한테 팔고 그 다음부터 회사를 나눕니다. 나눈 게 어떻게 되냐면 델몬트 트로피컬 프루츠라는 회사하고 델몬트 푸즈라는 회사가 나눠지게 되는데 델몬트 푸즈는 쉽게 얘기하면 케찹 만드는 회사고요. 예. 그러니까 식재료, 그러니까 요리용 식재료. 예. 델몬트 트로피컬 프루츠가 우리가 알고 있는 주스 회사고요. 여기 정확하게 지금 상장하는 회사 이름이 델몬트 프레시 프로듀서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델몬트예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 사실 델몬트는 한국 시장에도 진출할 무렵에 델몬트 프레시 프로듀서 이 이름으로 들어온 건가요? 아니면 그때는 그냥 델몬트랑 유리병만 우리가 쳐다본 건가요? 네, 맞아요. 유리병 갖다 놓고요. 일단 라이센스를 갖고 왔던 회사가 있었어요. 그게 롯데 칠성. 지금도 롯데 칠성의 라이센스 갖고 있거든요. 그리고 프레시 프로듀서 파 이스트라는 한국 지점도 만들었는데 네. 여기서 이제 병을 팔았던 거죠. 근데 우리 에비앙하고 다농 얘기할 때도 얘기가 나왔는데 네. 에비앙하고 다농은 내용물이잖아요. 예. 근데 원래 본체 회사는 유리병 회사였잖아요. 네. 그러니까 유리병 용기 회사가 말하자면 내용물 회사를 인수한 것처럼 여기서도 당시에는 유리병이 워낙 큰 시장이어서 델몬트 유리병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억 병이 팔릴 정도로 요 시장도 굉장히 컸고요. 예. 그리고 이제 그 안에 주스를 담아서 팔았다가 한국에 진출했을 때는 이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프리미엄 전략을 썼거든요. 말하자면 뭐냐면 그 더 비싸게 고급화 시켜서 팔겠다 이런 거였는데 예. 그래갖고 점점점 회사가 발전해 갔고 지금은 롯데칠성이 유통사 라이센스를 하고 있는데 이천하고 창원하고 음성에 콜드체인 물류센터를 만들어 갔고요. 여기서 이제 라이센스를 해서 델몬트 생산하고 있죠. 근데 이게 옛날에는요 델몬트 병도 있었는데 델몬트 캔도 있었거든요. 요즘 네. 캔은 잘 안 파는데 이 캔이 이름이 있었어요. 델몬트 따봉이라고. 따봉이 네, 그거였나요? 맞아요. 네. 이제 캔 따는 거 따봉 해갖고 저도 아버지한테 들은 바 있습니다. 네, 즐겨 드셨다는 얘기를 전설처럼 들어오는 그러니까 이게 델몬트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 우리 추억에 우리 이제 식음료 시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시장을 차지하고 있는 브랜드인 거는 맞죠. 역사는 어둡기도 하고 뭐 라이센스로 복잡하게 들어오기도 하고 병을 팔기도 했지만 어쨌든 이른바 프루츠 주스 시장 안에서는 가장 큰 브랜드인 건 맞아요. 예. 근데 예전에는 이런 과일 주스 마시는 게 비타민을 추가로 벌충한다 해서 건강하다라고 인식됐던 적도 있는데 요즘은 과일 주스가 그렇게 건강식품에 포함되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러게요. 요즘은요. 그러니까 휴대폰 딱 한 번 하면 그러면 산지 직송으로 과일을 딱 배송해서 오잖아요. 이게 훨씬 건강하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주스의 문제는 뭐냐면 당도가 너무 높대요. 그래갖고 의사 선생님들 말씀 들어보면 분명한 거는 혈당이 지나치게 빨리 올라가는 건 분명하다. 예.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래서 왜 환자분들한테 과일 주스 많이 드리는 게 예. 건강 빨리 좋아지라고 이런 거고요. 거기에 이제 그 시럽이나 설탕 같은 게 이제 추가되는 경우도 있고 하나는 이제 과일 주스 만들 때 식이섬유, 과일 특유의 식이섬유가 파괴가 되니까 그러니까 이래가 과당만 남으니까 그것도 건강에 크게 좋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갖고요. 예. 제가 찾아보니까 의학적으로는 하루 한 잔 정도의 과일 주스가 적당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더라고요. 네. 과일 주스는 짜는 방법이 뭐 종류가 여러 가지 있거나 아니면 방법에 따라서 또 다시 과일 주스를 분류하는 체계가 있고 뭐 그런가요? 주스 종류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게 이제 델몬트 같은 경우는 환원 주스라고 해요. 예. 이른바 고온 농축을 한 과즙이 있고요. 여기다 나중에 주스를 만들 때는 물을 타요. 근데 물을 타니까 이제 희석이 될 거 아니에요. 네. 거기다 이제 당을 높이려고 당도를 넣는 거죠. 아. 이게 환원 주스고 예. 착즙 주스는 우리가 집에서 만들어 먹는 거. 그냥 진짜 믹서기로. 통으로 갈아서 맞아요. 먹는 거. 이런 경우에는 사실은 환원 주스는 유통기간이 1년 정도인데 예. 착즙 주스는 유통기간이 한 달이 안 넘어가요. 뭐 사실 2주 정도 보거든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많이 생산을 못하죠. 그러니까 이제 착즙 주스의 경우에는 실제로 시중에서 팔리는 것도 굉장히 작은 병에 팔리고 환원 주스는 대부분 1.5리터들이 큰 병에 팔리잖아요. 폐병에.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맛과 생산 과정 자체가 다른 거고요. 델몬트는 이것 때문에 딜레마에 빠져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착즙 주스 좋아하죠. 예. 당연히. 아니면 생과일을 먹는데. 예. 그런데 환원 주스를 먹으라고 하니까 점점점 인기가 떨어지고 있는 건 현실입니다. 사실 요즘과 같이 건강식,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델몬트가 환원 주스고 그래서 여러 가지 과당 성격의 뭔가를 액상과당 같은 걸 넣어서 맛을 낸다. 그런 거 알려지면 네. 아시는 분도 많겠지만 네. 더더욱 매출에 부정적일 것 같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델몬트 한국 라이센스를 가진 곳이 아까 롯데칠성. 맞아요. 거기 고민 많아질 것 같은데요. 이게요. 롯데칠성이 그 음료 카테고리가 많을 거 아니에요. 예. 에너지 드링크도 있고 콜라, 탄산도 있고 이제 사이다가 있겠죠. 생수, 커피 다 있는데 다 성장하고 있어요. 예. 그런데 델몬트로 대표되는 주스 카테고리만 매출이 8% 감소했습니다. 2022년 기준이고요. 예. 2022년 매출이 2조 8,400억 원쯤 되는데 전체 롯데칠성 매출이요. 13%나 증가했거든요. 근데 주스만 계속 줄어갔고요. 지금 매출 비중이 지난 5년 동안 내내 2천억 원 겨우 넘었고요. 2022년에 2천억 원 병이 깨졌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편의점 시장 안에서도 놓고 보면요. CU 편의점 안에서 가장 인기가 없는 게 과일 주스더라고요. 시장 점유율이 6%밖에 안 되고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생각해 보니까 편의점 가면 과일 주스가 제일 바닥에 냉장고 제일 아래층 선반 아래쪽에 있어요. 이게 무거워서 그런 거 했더니 이렇게 봤더니 인기가 덜해서 그런 것인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고 그 과일 음료 시장이 한국농식품유통공사 기준인데요. 예. 2022년에 6천억 원 정도 안팎 전체 시장이 그렇거든요. 2017년 정도 때 그러니까 6년 전에 7,400억 원이었어요. 많이 줄었네요. 예, 그러니까 1,500억 원 가까이 준 거죠. 예. 그러니까 계속 줄고 있습니다. 이거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소비자들이 이미 알고 있는 거죠. 손이 좀 덜 가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델몬트 본사도 이런 흐름 때문에 성장이 정체되어 있는데요. 주가가 오늘 기준으로 25달러쯤 되고요. 그러니까 매출이 한 우리 돈으로 6조 원쯤 되는데 찾아봤더니 2019년부터 매출이 그냥 6조 원으로 계속 고정이에요. 성장이 안 되고 있다는 거고요. 네. 그러니까 주가가 그러니까 25달러에서 계속 고정이겠죠. 그 영업이익도 사실은 4,500억 원 정도 되던데 이쯤 되면 델몬트란 글로벌 브랜드한테 좀 어울리지 않는 숫자긴 하잖아요. 그러니까 규모가 너무 작고요. 이게 가장 큰 이유가 이런 거래요. 한때는 과일 주스가 몸에 더 좋은 줄 알았더니 그래서 애들한테 콜라 먹지 마 그랬는데 맞아요. 제로 콜라가 등장했어요. 그래갖고 살 안 찌고 탄산이 들어가 있는 콜라가 등장하면서 제로 칼로리 열풍 때문에 과일 주스가 인기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과일 주스는 제로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기본적으로는 당도가 있는 거니까. 예. 그래서 델몬트의 어떤 업태 본질적으로 이런 고민이 있습니다. 네. 과일 주스라는 게 딜레마인 거죠. 그러면 이건 델몬트 말고도 앞서 말씀 주셨던 경쟁사들 돌이라고 말씀 주셨는데 네. 그런데도 비슷한 상황인가요? 네, 돌하고 치키타가 3대 브랜드인데요. 그러니까 이게 과일을 나눠서 지배하고 있어요. 예. 델몬트는 오렌지,
돌은 파인애플, 예. 치키타는 바나나. 이 세 가지가 각각 1등이거든요. 예. 근데 돌의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델몬트는 필리핀을 지배했잖아요. 돌은 하와이를 점령했거든요. 이게 돌이라는 회사 이름에서도 나오는데 예. 창업주가 제임스 돌인데요. 그 제임스 돌이 누구 사촌 동생이냐면 하와이 왕국이 있었잖아요. 예. 이 왕국을 지배해서 미국령으로 편입시킨 인물이 샌퍼드 돌이라는 인물인데 예. 하와이의 이제 일대 주지사예요. 이 인물의 사촌 동생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샌퍼드 돌이 하와이를 점령한 다음에 파인애플 플랜테이션을 할 때 사촌 동생한테 회사를 하나 떼준 거죠. 파인애플 회사를. 그게 돌. 그래서 회사 이름도 돌이고요. 근데 지금은 미국 회사가 아니에요. 그럼 어디예요? 지금은 그 유명한 일본의 종합 상사죠. 그 이토추 상사한테 인수가 됐는데요. 아시다시피 이토추 상사는 워렌 버핏이 뭐 그렇죠. 투자한 회사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토추가 일본에서 패밀리마트라는 그 편의점 운영하거든요. 여기다가 이제 돌이라는 주스를 넣어갖고 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쓰비시라고 또 다른 그 상사 있잖아요. 여기 로손을 갖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주스 시장에서 밀리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반면에 치키타가 재밌는데 치키타는 원래 그러니까 필리핀하고 하와이 그러니까 델몬트하고 돌은 서진을 했는데 예. 치키타는 남진을 했어요. 원래 이름은 유나이티드 프루츠라는 회사인데 네. 여기서 남진을 해서 남미에서 바나나를 만들었습니다. 특히 유나이티드 프루츠는 남미에 미국이 철도를 놔주고요. 예. 철도 인근 지역에 바나나 나무 심은 다음에 이 바나나를 착취해갖고 가져가서 팔아갖고 전 세계 시장을 지배했는데 그러니까 남미 쪽에서의 그 미국의 영향력이 어느 순간 많이 줄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치키타 영향력도 많이 줄어서 예. 결국 치키타가 지금은 아이러니한 건데 팔리다가 예. 지금은 남미 회사가 됐어요. 브라질 회사한테 인수가 됐습니다. 예. 당시에 13억 달러 정도였는데 그 정도의 매각이 돼갖고 지금은 남미에 플랜테이션을 하던 바나나 회사가 브라질 회사가 되어 있는 아이러니가 있죠. 이쪽 분위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과일이라든가 이런 걸 가공해서 만드는 회사들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그렇게 녹록지가 않네요. 네, 건강 열풍도 있고요. 그리고 사실은 이 주스보다는 제로 콜라, 제로 탄산 이런 네. 거에 대한 인기가 굉장히 크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유일한 돌파구는 중국이에요. 중국은 재밌는 게 1인당 과일 주스 소비량이 전 세계 기준으로 굉장히 낮거든요. 예. 왜냐하면 제가 생각하기엔 중국 음식이 기름지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독한 술이나 네. 아니면 차나 아니면 탄산음료를 좋아하는 거고 주스는 덜 마시게 되는데 과일 주스 소비량이 1리터 미만이에요. 1인당이. 예. 전 세계 평균이 7리터거든요. 예. 그러니까 7분의 1밖에 안 되니까 잠재력이 있다고 평가돼서 지금 뭐 델몬트나 돌은 중국 시장에 굉장히 공을 들이고 있고요. 그러니까 시장 규모 자체가 중국 안에 내수 브랜드도 커지고 있어서 이 환원 주스 시장만 놓고 봐도 2020년 기준으로 한 22조 원 정도 된다고 한대요. 그러니까 이 델몬트와 돌한테는 거의 뭐 정말 주스가 떨어지는 창구인 거죠. 네. 마지막 찬스겠네요. 네. 친숙한 기업의 이면 오늘 제대로 배웠습니다. 지금까지 신계주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듣고 계신 곡은 자두의 김밥입니다. 오늘 서두에 냉동김밥이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래서 선곡해 봤습니다. 오늘 끝곡 맞춰주신 분 계시네요. 우리 이진희님 커피 쿠폰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내일 오전 11시 5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경제 생활의 플러스가 되는 아주 경제적인 시간. 박정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